자, 들어갈게요. 좀 전에 그 3번 문제는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투자 파트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약간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를 좀 들으면서 좀 기법이 있을까라는 거는 할인 기법은 아까 따라서 현가, 내부, 지수적. 그럼 안가 안 들어가는 게 해수기간법과 회계적수익법이니까 4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건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한 건데 이제 할인 기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1번과 2번이 가장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나올 수 있는 기출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이제 마스터 하시면은 거의 되는데요. 일단 여기 요약집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걸 안 넣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면 이제 푸는 정도로 가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어림셈법.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어림셈법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셔서. 그 어림셈법 어디 있냐면은 10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3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림셈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림셈이라는 건 대충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알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2천만 원과 3년 후에 2천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림셈법이 조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그냥입니까? 이 수식이 굉장히 어떻게 산식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암기하기가 참 복잡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좀 맞힐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림셈법이에요. 어리버리.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총 투자액을 투자해서 총 투자액을 투자합니다. 순영업소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이제 순수익을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벌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입니다. 역수. 자, 그러면 수익률법이 역수인데 항상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자, 이 승수는 따라서 몇 배냐? 몇 배냐? 몇 배냐가 중요한 거죠. 몇 배냐?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게 1억이라면 과연 2천만 원에서 몇 배냐? 그럼 따라서요. 5배. 그 5배는 이 순소득 승수가 5개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왜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 이게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낫죠.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을 나타냅니다. 회수 기간. 그럼 승수는 커야 돼요? 이게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1년 후에 2천과 2년 후에 2천이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제가 1년 있다 2천 드릴까요? 3년 있다 2천 드릴까요?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있다 2천 달라고 하죠. 그럼 얘는 따라서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죠. 할인 기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률법은 뭐냐면 2천만 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이 1억에, 자, 따라서 몇 퍼센트냐? 그럼 몇 퍼센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20%니까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수익률은 높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역수관계. 그럼 자, 보세요. 거기 지금 여러분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승수법은 몇 개의 승수가 있죠? 4개의 승수가 있죠. 그죠? 4개의 승수. 그래서 우리가 승수법은, 자, 저번 시간에 따라합니다. 조순 전후.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소득 승수. 자, 조소득 승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총이라고 합니다. 총소득 승수.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어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그래서 이제 승수들을 보는데, 자, 이 승수는 따라해보세요. 몇 배냐? 그럼 투자액이 올라갔죠? 소득이 올라갔어요?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투자액이 올라갔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강의 뺐는데, 여기 빼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부채 서비스액. 빚을 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20억을 투자했어요. 자, 요걸 따라서 총 투자액. 그럼 총 투자액으로 가셔서 우리가 순소득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럼 총 투자로 가는데
자, 지렛대 효과에서 타인 돈을 안 빌려요. 빌릴 수도 있어요. 빌릴 수 있죠. 그럼 10억이 만약에 지분 투자액이 되고요. 투자액이 되고, 그 다음에 10억이 저당 투자액이 된다면, 자, 이 순소득은 아직 빚을 뺐습니까? 아직 빚을 안 뺐습니까? 안 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조순까지는, 자, 따라서 총 투자액. 지금 총 투자액이 올라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순소득 다음에는 그냥요, 빚을 빼요. 뺀다는 거는 타인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돈이 20억입니까? 자, 내 돈이 10억입니까? 10억에서 소득이 있으면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갔나요? 얘기해 보세요. 총 투자액이 올라갔나요? 예전에 설명했었죠. 그죠? 총 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세전과 세우는 총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갔죠. 지분을 갖고 따지니까. 그죠?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올라갔습니다. 지분 투자액이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도 지분 투자액이 나온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순소득 전에는 아직 빚을 뺐습니까? 빚을 안 뺐습니까? 그럼 따라서 총 투자액 20억 대비 2억을 번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뺐다는 건 내 돈이 20억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 대비로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죠? 총투. 전후는요? 지분 투자 올라가죠. 그런가요? 자,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조순 전후고. 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는 앞에 소득이 내려가요. 그죠? 그럼 뭐가 내려가죠? 조소득. 자, 이건 뭐가 내려가죠? 순소득.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그럼 여러분 자본회수 기간이 긴 게 나요? 자본회수 기간이 짧은 게 나요? 짧을수록 유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내려가죠? 불러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가 내려가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게 내려가죠. 좀 분위기 좀 살리고. 아시겠죠? 강사가 얼마나 힘들어 죽겠어. 가만히 앉아있어. 이건 뭐가 내려가겠어요? 새우가 내려가겠죠? 힘든데 아는데. 아시겠죠? 그죠? 저도 상대편으로 생각해보는 거 갑자기 앉아있는데 이상한 거 막 배우고 막 난리 나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으시면 강사도 신이 안 나요. 아시겠죠? 여기 앞에 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어차피 피할 수 없어, 이거. 그죠?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분위기 좋아졌어. 그럼 여기는 무슨 투자액 올라가고? 총투자. 여기는 앞에 거로 내려가면 되잖아. 릴렉스.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따 문제가 풀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내려가겠어요? 이게 내려간다니까. 세우면서죠. 신경 낸 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내려갑니다. 세우 현금 수지.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따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이 돼요. 갑니다. 그러면서, 자, 수익률법은 따라서 역수관계. 역수관계 뭐예요? 분자와 분모를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요 역수관계가 따라서 총자산 회전율. 요게 이제 빠졌어요. 총자산 회전율. 그럼 교수님, 그건 어디 있어요? 넘겨보세요. 어디 있냐면 조그만 글씨로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106페이지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106페이지. 이따 하면 다 까먹거든요. 거기 중간에 노안이 있으면 좀 안 보실 텐데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건 따보세요. 조소득 승수와 역수. 거기 총소득 승수와 역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얘랑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서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전체.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 대한 회전율. 그럼 조소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총투자라게 내려갔죠. 총투자에. 총투자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1억을 투자해서 이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조소득.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보시게 되면 총자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암기하기 쉬운 게, 자, 얘가 총입니다. 자, 그럼 따라보세요. 총. 따라요. 총. 자, 그럼 얘도 그냥요. 다 총이에요. 총이 들어가죠. 순이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냥이야. 총이야. 자, 총자산 회전율 나오면 따라보세요. 총. 순이 나와야 돼요. 총이 나와야 돼. 총. 그러니까 우리가 총투자액에 대한 우리가 총소득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거 체크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03페이지로 가시면, 영업소득 승수의 옆에가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역수입니다. 종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요거 잘 나와요. 별표. 그래서 얘가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잘 나옵니다. 재와 역수요. 총투자 수익률. 다 적어볼게요. 역수는 그냥요, 분자 분모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내려가겠죠. 총투자액. 자, 그 다음에 지금 세전연금 수지 승수에 보시면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암기해 드리냐면, 지분 배당률. 자, 어떤 배당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따라서 배당은 세전으로 받는다. 그럼 세전이 나오면 무조건 지분 배당률이 역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수니까 뒤집어지죠.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요.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후 현금 수지와 역수 관계가 세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세후가 나오면 세후와 역수다. 그럼 세후가 나오면 세후 수익률이 역수죠, 그죠? 이렇게 세후 수익률이 역수라는 얘기예요. 세후 수익률. 그럼 세후 수익률이라는 거는 재랑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 대한 거니까 얘가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1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스타트. 그러니까 얘만 잡으면 1번을 풀 수가 있어요. 언제 기다려? 자, 1번 가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총소득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칠판을 한번 보세요. 총투자액은 올라갔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입니까? 앞에 게 내려갑니까? 그러면 세후가 되겠어요? 조도둑이 내려가겠어요? 도도 내려가시죠. 이거 하셔야 돼. 아시겠죠? 틀렸나요? 자, 2번 세전연금 수지 승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슨 투자가 올라가죠?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로 나눈다는 거 맞네요. 2번이 정답일까요? 자, 순소득 승수 갑니다. 자, 얘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죠? 그럼 지분 투자가 돼요? 총투자. 총투자를 순소득으로 나눈다고 하셔야 되죠. 어렵지 않죠? 세후 현금 수지 흐름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얘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죠? 총투자가 아니잖아. 화이팅 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후로 이제 우리가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봐봐. 자, 여기 아까 순소득 승수라는 그 승소득 승수법에 승수값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따로 자본회수 기간. 그러면 이게 값이 크다는 건 회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 정도만 푸시면 돼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승수의 값이 좀 나와서 난이도가 있는 거는 요약집이 없어서 제가 이걸 안 냈어요.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넘기세요. 이제 104페이지로 가서 가시기 전에 오늘 2번 문제의 1번을 봅니다.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까 여러분들 따라서 종합자본환원율 승소득 승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역수관계다. 그럼 2번에 1번은 맞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건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순종 제 야매 그냥이요. 순종하셔야 되죠? 따라서 순종. 그러면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환율이 역수관계라는 게 맞는 지문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따라하십니다. 비율 분석법. 자, 그럼 따라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그 비율로 갖고 따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볼게요.
이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돈을 빌리는 비율.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인정비율하고 똑같은 비율이거든요. 근데 대부 비율하고 이제 부채 비율을 비교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가봐요. 비율을 분석합니다. 비율 분석법. 자, 대부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LTV라고 하거든요. L을 V로 나눠서 자, 만약에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라면 50% 빌려주면 5천만 원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게 우리가 융자액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갑니다. 오른쪽 대부 비율 보고 계시죠? 자, 대부 비율을 따라보세요.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LTV라고 했었죠. 담보인정 비율을 해서 L을 V로 나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재무구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또 금융적 위험이 또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좀 달라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눕니다.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그래서 시험 문제가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고요. 자본이라고 나온 적도 있으면 지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되냐면 뭐뭐에 대한 뭐뭐니까 자, 갑니다. 따라서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러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50%가 대부 비율이라면 자, 갑니다. 자, 1억에 5천만 원을 내가 빌렸죠. 그런가요? 그럼 5천이 나갔으면 나도 5천 나갔죠. 그러면 이게 1이 되니까 부채비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80%면 타인 돈을 그냥요 8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나간 거죠? 2천만 원이 나간 거죠. 그런가요? 따라서 4배 4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밑에 보고 계셔요? 그럼 니은번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무슨 비율도 높아진다. 부채 비율도 더욱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됐다 중요한 게 따라서 부채 감당률. 별표 3개 치세요. 부채 감당률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감당률 찾으셨습니까?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가 건물 같은 거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부채 감당률. 제 친구가 이제 이게 이제 1보다 커야지만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순두부찌개가 장사가 잘 돼서 부채 감당률을 3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LTV는 LTV는 L을 V로 나누기 때문에 자, 이건 따보세요. 순두부. 자, 따보세요. 순투부. 그럼 따보세요. 순투부.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순이 뭐죠? 순영업소득. 부가 뭐죠?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요거는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지금 부채 감당률 보고 계십니까? 순소득이 매개 부채 서비스 원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최소 1 이상보다는 1을 초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니은 1보다 크면 좋죠. 그럼 크다는 것은 순소득이 매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자녀액이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1보다 작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순소득이 매개가 원리금 상환하기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상업능력 투자할 때는 1 이하가 되면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RTI는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가 임대업을 할 때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야 돼요? 임대 소득이 더 많아야 돼요? 소득의 이자를 낼 능력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그냥 RTI가 1.5라는 거는 1,500만 원이 연간 이자 우리가 연소득이라면 이자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참고만 하세요. 넘기시면 어느 게 잘 나오냐면 그래서 RTI는 1보다 작으면 이제 연간 이자가 이자 비용 상환하기 부족하다는 건데 참고만 하시고 한 번도 안 나왔고 자 따라합니다.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잘 나옵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낮아야 돼요. 낮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불이행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자 따라합니다. 유영부. 밑에가 유효가 깔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효조득이지 얘가 순소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유효가 되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서 자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면 자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채무불이익률은 높아야 돼요.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따라서 유영부 그럼 여기 순이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유효. 그래서 경 들어가고 우리가 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건 이렇게 암기합니다. 따라서 경무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순이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유효.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유효를 순으로 고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유효도둑이 일정하다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증가하게 되면 투자의 채무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손익분기를 하고요.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체크. 자, 그럼 여러분들 영업경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영업경비도 비율이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조득에서 우리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자 밑에 가시면 자 따라합니다. 회수기간법. 자 아까 왜 현가회수기간과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자 그럼 갑니다. 이 단순회수기간법은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해요. 단순회수기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회수기간입니다. 단순회수기간법. 자 우리 시험 문제 만약에 A 대안이 만약에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네, 1년에 만약에 2년에 3년에 본다면 자 만약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상환을 한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을 상환한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3년. 자 그럼 투자한이 3년이라면요. 내가 목표했던 기간이 있겠죠. 그럼 목표했던 기간이 만약에 7년이다. 그럼 얘보다 그냥이 돼요. 이게 짧아야 돼요. 짧아야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회수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되는데 따라서 현가회수기간법. 아까 현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현가는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해요. 회수기간법. 그럼 여러분들 제가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언제 달라는 게 그렇죠? 1년이 낫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커져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시불의 현가로 임의적으로 0.9, 0.8, 0.7로 하면 그냥입니까? 이 할인율이 커집니까? 그럼 1년 있다는 90만 원 주고 2년 있다는 80만 원 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자, 그럼 요거 할인하게 되면은 372, 210. 자, 이건 따라서 현가 회수 기간. 그럼 회수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회수 기간법이라는 거 보고 계시나요? 회수 기간은 목표했던 것보다 길어야 돼요. 내가 짧아야 돼요. 그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이 자체 설정한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투자한 중에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거 선택하고요. 자, 3번의 별표. 그럼 단순 회수 기간은 현가라는 게 안 붙었죠.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근데 따로 현가 회수기간법. 아까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럼 얘는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고려하죠.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초기 현금이 빠른 투자 대안이 투자의 타당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계산은 간편하고 무파한 건 또 자의적이기 때문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은 또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표 회수 기간이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4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나간 게 400억이 나갔어요. 몇백억이 나갔다? 그럼 여러분 1년과 2년까지가 200이고 3년이면 400이 되죠. 그러면 몇 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죠. 그러면 기각하겠어요? 투자를 채택하겠어요? 채택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회계적 잉일법은 자 얘는 아직까지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산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자 회계적 잉일법은 이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이익률이 많이 나와야 돼요. 목표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건 아까 회수기간과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설정된 목표율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회계적 잉률은 이게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자 연평균 세우순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연평균 투자액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따가 잠깐 볼 건데 자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래서 이따가 이 뒤에서 해드릴 거고 그럼 얘는 중요한 건 얘도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목표를 놓은 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죠. 투자자의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 못했고 초기에 투자 금액이 일정씩 감가된다는 전제에서 투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은 얘는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계산 보시게 되면은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그럼 자,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그 장부 가치가 다 100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적률에 산출할 때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오. 목표 이익률은 10%입니다. 그럼 10%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때 해설해 보시면 연평균 세후순수익은 1년, 2년, 3년, 4년에 4억, 8억, 10억, 18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4로 나누면 따라서 10억. 밑에 어떻죠? 100억씩 다 투자했죠. 나누기 2는 따라서 50억. 그럼 20%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자, 이건 나온다,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럼 이익률은 목표보다 작아야 돼요? 목표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2번 문제만 소화하시면 돼요. 절 믿고. 자, 아까 2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 얘기해 보세요.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고쳐줘야 되나요? 자, 아까 제가 총자산 해준율은 따라서 총. 그러면 다 총이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총자산에 대한 순소득이에요?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레버리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고. 자, 칠판 봅니다. 아까 채무불이익률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유영부. 그럼 순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서 유효가 영업경비와 부채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저를 믿으시면 1, 2번만 마스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4번 문제로 가셔서 우리 금융 파트로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가는데 넘겨보세요. 금융 파트로 갑니다. 자, 120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따라서 LTV, DTI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LTV와 DTI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주택이 나올 수 있고 상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계산 문제 특강 때 상가까지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면 LTV와 DTI 중에서 따라서 작은 금액을 대출해줘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교재 120페이지에 LTV라는 단어 있나요? 자, 따라서 담보 인정 비율. 자, 그럼 봐봐. LTV는 제가 L을 V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LTV와 DTI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해요. 그럼 LTV라는 것은 L을 V로 나눈다. 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갈게. 밑에 LTV 있어요? 자, 따라해. 담보 인정 비율. 그럼 내가 부동산 가치가 1억이면 70%면 7천만 원 땡겨주는 거죠. 그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게 높아지면은 채무례인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은행이 이자율도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높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은 싹 다 커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DTI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DTI는 얘기해 보세요. 그럼 DTI는 뭐로 나누겠어요? D를 I로 나누겠죠. 총부채 상환비율로서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는 기준이 부동산 가치입니까? 연소득입니까? 그럼 규제를 또 강화시켜서 소득에 대해서 대비해서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DSR. DSR은 총부채에 대한 총체적 상환 능력인데, 여러분들 내가 담보대출만 있습니까? 자동차 대출도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들어보셨죠? 전체적인 원리금 상환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DSR은 아직 우리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반영한다는 것이지,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만약에 DSR이 100%일 때 연소득이 5천이면 어떻습니까?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5천을 넘을 수 없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는 담보대출만 들어가요? 마이너스 대출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오늘 프린트 4번 문제를 갈게요. 자, 4번하고 지금 5번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5번에 대한 유형부터 갑니다. 자, 5번에부터 유형 가면은 딱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자, 5번에 가시면은 A씨가 이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7천만 원을 대출받았죠. 얼마 대출받았다? 그럼 나중에 7천을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죠.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현관펜 드시고, 자, 거기 시장 가치가 5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현관펜 칠하시고 LTV를 찾아보세요. LTV 찾으면 50%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옵니다.
그럼 5, 25, 5억의 반이니까 2억 5천인가요? 그런가요? 그럼 2억 5천과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시켜요? 작은 금액을 적용시켜요? 자, 그러면 DTI를 찾아보세요. DTI가 40% 총부채 상환 비율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40%에다가 연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연소득이 6천입니까? 그걸 곱하면 원리금 상환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6천만 원이다. 64, 24. 자, 이건 DB수는 자, 따보세요. 원리금.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지금 알고 싶대요. 그럼 64, 24 얘가 2,400만 원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갑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산식이 얘가 알고 싶은데 지금 얘가 6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3이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 거죠? 얘를 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눠라. 그럼 대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다시 갈게. 원리금이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누면 그럼 대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저당상수로 나눠지면 대출 금액이 나올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저당상수가 지금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나요? 0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0.1로 잘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에요? 그럼 얼마를 대출해 주겠어요? 2억 4천 대출해 주죠? 그런가요?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였었죠? 빼야 되죠? 그럼 2억 4천에서 7천을 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1억 7천만 원 대출하겠다는 이 문제가 두 번 나왔었습니다. 숫자만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문제가 가장 유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5번은 이렇게 할게. 그냥이요, 기존 대출이 있었어. 있었죠? 대답해요? 그럼 이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에서 그 대출 금액을 빼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 파트에서는 문제가 딱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떠요. 원리금 상환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제가 요거 두 가지만 좀 갖고 왔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4번 문제는 들어볼게. 갑은 시중은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다음에 내용을 기초로 갑의 최대 대출 가능성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LTV 찾으세요.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찾으세요.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자, LTV가 몇 퍼센트예요? 60인가요? 60%. 그 다음에 평가 가격이 3억인가요? 이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오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억 8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리는데, 다음입니다. 팁을 드려볼게요. 지금 1억 8천 나온 거 아시겠죠? 그럼 저를 보세요. 이 둘 중에서 큰 금액 적용시켜요? 작은 금액을 적용시켜요? 작은 금액 적용시키죠. 그런가요? 그럼 1억 8천이 정답이거나 1억 8천 밑으로 돼야지만 찍는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5번이죠, 5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LTV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어요. 다시요. 지금 얼마가 나왔죠?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럼 1억 8천이 답이 되거나 1억 8천보다 낮은 거 선택해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나 재수가 좋아? 그럼 얼마가 정답이야? 1억이 정답이죠. 1억 8천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LTV를 먼저 구하는 게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DTI를 찾아보세요. DTI가 몇 퍼센트예요? 찾기나 잘 찾으세요. 40%인가요? 40%. 연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인가요? 그럼 5, 4, 20, 2천만 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쭉 가다 보니까 연간 이자 지급액이 400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은행은 더 빌려주겠어요? 덜 빌려주겠어요? 그 이 안에서 이걸 깐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여기다가 이자 있으면 이거 빼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자가 나오면 원리금에서 뺀다. 그럼 2천에서 400을 까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400만 원이 있으면은 이걸 빼고 1600만 원만 네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건데 아까 저당 상수가 보통 0.1이었죠. 근데 따라서 0.16. 왜 그럴까? 약간 16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딱 떨어지기 위해서 0.16을 맞춰준 거예요. 이해하셨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당 상수는 다 0.1이 나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0.16 나오면 그냥인데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 원리금이 딱 떨어서 1600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1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얼마 대출한다? 1억 대출해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마스터를 하세요. 그죠? 마스터하셔서 꼭 체크를 하시고. 근데 안타까운 게 상가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6월 말에 계산 문제 특강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제가 또 빨리 맞추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여기까지 체크하세요. 그 다음 121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6번하고 7번에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냈고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제 맞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진도에 맞게끔 가도록 할게요.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동은요? 그럼 고정은 변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이 변동보다 더 큰 거는 위험만큼 더 가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조그만 그 박스에 시계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명목금리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금리예요. 명목금리. 명목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먹는 실질금리가 있고요.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위험에 대가.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 더하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는 피셔 효과 기억나시죠? 예상 인플레까지 더하자는 거죠. 예상 인플레. 그럼 처음부터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겠어요? 고정금리가 높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고정금리 보고 계시나요? 그럼 고정은 전 대출 기간 동안에 그냥입니까? 동일한 이자입니까? 그럼 고정이 변동보다 초기 이자가 더 높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고정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럼 대출 실행 이후에 금융기관이 위험 요인을 대출 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프레임을 사전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그럼 갈게요.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채무불이행률은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니은번에다 벼붙여 보세요. 이게 시험인데. 자, 저당 대출 이후에 주택의 담보 가치가 상승했나요? 하락했나요? 그럼 대부분이 상승하는 경우에 위험하다고 돼 있죠?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강화시키고 대출 초기에 대부비를 또 하향 조정시키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금리 변동 위험과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조기 상환 위험이 참 중요한데, 자, 지금 변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을 때 금리와 조기 상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명목금리라는 자체가, 자, 얘가 이제 저당금리로서, 자, 얘가 지금 안 바뀌어요. 저당금리. 얘가 4%대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자, 따라보세요. 시장금리. 시장금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 그럼 시장금리가 시장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시장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고, 시장이자가 높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자가. 자,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갑돌이가 차입자라면, 자, 지금 4%로 이자를 받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이자가 2% 들어있어요. 그러면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시나요? 따라서 조기 상환. 그럼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하고 다른 데로 바꿔보는 게 낫겠죠?
그럼 시장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 유지할까요? 조기 상환을 할까요?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대출자가 안고 가요. 조기 상환 스스로도 부과하지만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위험이 대출자가 안고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자 갈게요. 시장 이자가 막 높아졌어요. 7%대로. 그러면 조기 상환 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한다. 유지하죠.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은행은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자 대출자가 그만큼 또 수익이 낮아져서 자 이거를 따라서 이자율 위험, 금리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 또 금리 위험 이렇게. 자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기 상환 위험이 잘 나와요. 무슨 상환이 잘 나온다? 조기 상환에다가 발표. 조기 상환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은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은행은 이제 조기 상환수를 부과하지만 그만큼 이제 대출 기간이 조기 상환 위험을 갖고 가고, 금리 이자 변동은 위에 보시면 대출 실행 이후에 시장 금리가 낮았을 때요,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예요. 상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 때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자율 수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금리 변동을 전가시키는데 그냥 이자율 수합은 이제 바꾼다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차입자한테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아파트, 우주택 서민한테. 자, 그래서 A은행이 대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대출해 주는데, 자, 은행은요, 자, 갑돌이가 이제 예치를 시키고 1억을, 그 다음에 예금금리를 받죠. 예금금리. 그러면 얘한테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예금금리가 높을까요? 대출금리가 높을까요? 예대 차이를 먹겠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한테 보통 예금금리가 단계예요. 장기다, 예금은 단기다. 5년 미만이거든요. 근데 따라서 보금자리론 들어보셨죠? 그죠? 단계예요, 장기예요. 10년에서 30년까지 빌려줘서 원리금을 상환하죠. 그럼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 저당권을 가만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을 유동화시켜야 돼요.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 유동성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은 자금을 단기 자금과 장기 운영의 현금흐름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예치시킨 걸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현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면 장기 운영에 따른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다. 그래서 그럼 이 저당 대출 채권에 대해서 그냥 해요. 유동화해야 돼요. 자, 따라서 채권을 유동화.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저당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된 차용증 같은 거를 이걸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유동화라는 자체는 따라서 현금화. 그 MBS를 팔아서 투자한테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냥 해요. 현금이 많아져요. 그럼 밑에 대출기관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킨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다.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감소해서 이 현금이 많이 높아져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은행은요. 이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유동화시켜야 돼요. 그럼 현금을 갖고 와야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초 시기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거는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거 이따 또 나올 거고. 들어갑니다. 자, 그럴게요. 이 명목금리라는 자체가 설정금리가 이제 4%로 계약을 했어요. 바뀝니까? 얘는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실질금리. 자,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예상 인플레를 더합니다. 예상 인플레율. 자, 그럼 얘가 3%를 먹고 1%를 예상했다면, 자, 은행은요,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고정금리는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전가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목이라는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4%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요.
1%를. 그럼 3%를 실질금리가 먹는 거죠. 근데 이따가 책에 보시면은 예상하지 못한 1%가 발생했어요. 그럼 실제는 1%예요? 실제는 2%예요. 그럼 실제가 더 커졌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명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럼 실질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따 고정금리 때 실제가 예상보다 높으면 대출기간이 이익일까요? 금융기관이 손해일까요? 차입자가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대출기간, 금융기관은 자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따라서 변동금리. 그럼 차입자한테 그냥요 더 이자를 더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의 채무례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차입자. 자,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출금리라는 것은 대출금리라는 자체는 두 가지를 더한 거거든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왜 예금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예금이자로 적용을 해요. 예금이자로 적용. 그러면 은행은 예금이자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럼 가산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불변이고요. 바뀌는 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CD하고 코픽스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CD는 보통 3개월마다 조정되고 코픽스가 더 길어요. 코픽스 금리는 우리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라는 거죠. 차입자 연체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한대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차입자가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으면 변하는 게 낫나요? 고정이 낫나요? 고정이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은행이 전가시키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차입자를 보호하려면 그럽니까? 상한선을 설정해야 됩니까? 상한이죠. 그럼 금리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이야? 상한선이죠. 그래서 금리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은 못 올려받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122페이지 가시면 고정금리 대출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억입니다. 좀 전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기대보다 그냥요 실제가 더 높아졌어요. 그럼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불리하고 차입자는 이익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자, 니은 시장이 대출 약정보다 하락하게 되면 아까 조기상한 기억하시죠? 그럼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차입하였다면 상환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변동이 있다는 건 그냥 단지 적을 뿐이라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밑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과 차입자 모두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됐으니까 이때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이 더 커지겠죠. 자, 리 1번 갑니다. 자, 장기 대출해 주기면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커지겠죠.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가요? 그다음 미음번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상된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럼 차입자는 어떤 금리가 더 날까요? 변동이 날까요? 고정이 날까요? 고정이 더 낫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밑에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변동금리는 밑에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죠? 그래서 자, CD는 자, 따라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자, 3개월마다 조정이 돼요. 단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은행 가면은 통장 주는데 얘는 그냥입니까? 증서를 주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발생하는 어음 증서로서 만기가 되면 은행은 예금 증서 수주자한테 액면 금액을 지급해요. 양도가 가능한 이때 금리가 우리가 CD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출 금리는 자, 따라서 기준금리, 가상금리 더해서 간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는 한 3개월마다 CD로 적용하고 가상금리는 금융기관의 차입자의 직업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따라합니다. 코픽스. 자, 이건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자, 은행이요. 예금은 은행이 조달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가중평균에서 반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CD가 코픽스 안에 또 상품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코픽스는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길어요? 길다고 아까 했나요? 그래서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 지수기 때문에 지수 산출이, 자, 거기 지금 디귿에 보시면 자, 따라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얘기해 볼게요. 그냥입니까? 이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서 여러 상품을 또 평균을 낸 거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여러 가지 CD 상품을 갖고 평균을 낸 거예요. 자, 3번. 그러면 금리, 자, 별표 쳐보세요. 기준금리 조정기가 짧은 것보다 기준기가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좀 늦게 바뀌는 게 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내셨어요. 그래서 CD는 아까 3개월이고 코픽스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CD보다는 코픽스가 더 글씨가 더 길잖아. 짧다 더 길다? 길다. 그럼 어떤 게 더 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차입자는 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좀 적겠죠. 빨리 안 바뀌니까. 이해 가셨나?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저자분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하셨는데, 자, 봐봐봐. 아까 여러분들 금리 상승기 있었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고정이 낫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자, 이거 갑니다. 자, 얘는 몇 개월? 얘는 누가 더 길어? 코픽스가 길죠. 맞나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때는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좀 늦게 바뀌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 낫나요? 이 코픽스가 낫나요? 코픽스한테 그 얘기예요. 화이팅 하세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러면 늦게 바뀌는 게 나아요?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럼 3개월이 낫다는 거죠. 시험에 안 나와. 미치겠어. 여기만 나와 있어, 이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저자분이 지금 되게 존경스러운 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무슨, 말 많이 아시겠죠, 그죠? 다른 데는 그냥 CD와 코픽스만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미치겠어요. 밑에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그럼 금리가 상승하면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늦게 바뀌는 게 나아요? 그게 뭐가 낫을까? 코픽스가 낫고. 힘들어 죽겠다. 이해하셨죠, 그죠?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바뀌는 게 낫죠? 그럼 CD가 난 거고.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저자분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는데 조금은 이제 여기까지 한 거는 좀 지나쳤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밑에 4번에 보시면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펼쳐 보십시오. 자, 대출 기간은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상품을 판매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거든요. 금리 변동을 대출 기간에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데 차입자는 고정금리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크겠죠, 당연히. 그럼 대출 기간 이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을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닌데, 아까 수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금리 하한선인데 넘겨볼게요.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기출이에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조정되는 게 낫죠. 그러면 금리 조정 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은행이 나을까요?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금리 변동 위험은 누구에서 누구로 더 많이 전가될까요? 대출자에서 차입자에서 더 합니다. 자, 은행입니다. 은행은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을수록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 기간에서 차입자로 더 많이 전가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게 가장 유력해요. 제가 떠들어대는 게 이게 이 시험 문제예요. 체크하셨죠, 그죠? 체크하셨고. 그럼 기준금리 조정 주기를 길게 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률이 좀 작아지겠어, 기니까. 그래서 차입자는 좀 긴 게 나아요. 대출 기간이 짧은 게 낫고. 그 대출 기간 금리 변동률 커짐으로 최초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높아지겠죠. 자, 거기 보시면 유효 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니다. 이따 제가 제 문제 냈는데 어떻게 냈었냐면 아까 이따가 문제 보면요. 만약에 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1년 만기 때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낫고 여러 번 이자를 받는 게 낫죠. 그럼 자 볼게요. 만약에 갑돌이가 지금 1억을 대출받아서 연 12%에 1200만 원을 받게 했대요. 그럼 갈게요. 자, 한 번 받는 것보다 그냥입니까? 나눠서 받는 게 낫습니까? 미리 땡겨 받으면 거기 또 이자가 또 붙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사회로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자율이 더 커지겠죠. 그걸 따라서 유효 이자율. 명목이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이 짧을수록 유효 이자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12%가 안 되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지문 있나요? 자, 현관펜.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간 중에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사회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한 번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나와 있나요? 일단 문제 나올 거고요.
자, 주택 가치가 하락하다는가, 차입자의 소득 수준이 저하된다는가, 신용도가 하락해요. 연체 실적 등 위험 요인이 되면 대출 기간은 가상금리를 하락시키겠어요? 상승시키겠어요? 상승시키고. 자, 요게 이제 기출입니다. 자, 현관 배치를 하세요. 아까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갑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LTV가 상승하게 되므로 대출 기간은 채무 불이행률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왜? 주택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소득이 낮아지거나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위험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자, 그 다음에 봐봐. 또 하나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아까 차입자를 위해 썼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럼 상한제는 뭐예요? 못 올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한을 설정했다는 거는 대출자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에서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출자를 위할 수도 있겠죠. 대출자는 그냥 합니까? 못 내리게 합니까? 그럼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리 상한은 누구를 위한 거죠? 자, 화이팅 하세요. 누구를 위한 거죠?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 언더스탠드? 금리 하락은 누구를 위한 거죠? 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은행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 한 건 이제 책에 대한 건 이제 해커스 교재가 잘 돼서 깊숙하게 들어갔지만 지금 나온 거는 제 문제 6번하고 7번 있죠? 6, 7번 찾으셨어요? 요게 기출이에요. 그죠? 요 정도만 마스터 하시면 됩니다. 6번 풀어볼게요. 6번 스타트. 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을 오는 건 2번이 정답인가요? 자, 갑니다. 아까 CD 기억나시죠? 근데 올해는 코픽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CD와 코픽스는 다 기준금리가 되죠? 그럼 CD나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다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대출금리도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락한다, 얘도 상승한다. 금리 상승하겠죠. 2번이 맞나요? 아까 대출 시점에서는 어떤 이자가 더 높다 그랬죠? 고정이 더 높은 게 된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자, 담보대출을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 절하면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어요. 수요를 더 증가시키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요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대출금리가 따라서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은 실제가 높으면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예상보다 실제가 더 높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차입자는 이익이라고 아까 나왔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높아지면 거의 다 싹 다 커집니다. 그죠? 대부분이 높아지면 은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 금리도 낮겠어요? 금리를 높이겠어요? 높인다가 정답이죠. 정답은 몇 번? 2번. 자, 7번 갑니다. 스타트.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틀린 건 1번이 정답일까요? 자, 연간이자가 같을 때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에 사회 나눔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자, 2번. 아까 대출자는 아까 명목이자 설정할 때 실질이자만 들어갑니까? 위험의 대가도 들어갑니까? 기대 인플레도 더했죠? 그런가요? 자, 3번은 중요한 게 변동이 작동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고정이 맞아요? 이게 변동이 맞아요? 뭐하고 뭐를 더했죠? 기준과 가산을 더했죠? 그렇죠? 그럼 고정금리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변동이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번이 틀렸으니까 다른 게 맞잖아. 그러면 3번을 변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4번은 맞나요? 변동은 이자 조정기가 어떻게 할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더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CD는 고정이에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봅니다. 기출에 나왔던 것만 제가 볼게요.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습니까? 고정이 높습니까? 고정이 높고요. 그런가요? 인플레 가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실제보다 고정금리 때 실제보다 예상보다 실제가 높으면 그냥요. 금융기관은 손해예요. 차입자는 이익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조기상환.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높을 때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 조기상환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차입자는 바뀌는 게 나아요? 고정이 나아요? 고정이 금리 상승 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차입자를 위하면 금리 하한선이다,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설정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출금리는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죠. 아까 CD가 기준이죠. 그럼 CD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